재벌의 아기는 1시간 넘게 지하철 안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아 주변 승객들이 모두 불편해했다. 그때 한 수줍은 여성이 그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고 다가와 속삭였다. 그녀가 제 딸인 척 해주세요.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았고 마치 마법처럼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자비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레일 위에서 울리는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대기업 임원 강태윤은 8달 된 딸 지수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지수는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울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작은 주먹은 고통스러운 듯 꽉 쥐어져 있었다. 태윤의 하얀 드레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느슨해진 넥타이는 항복의 깃발처럼 목에 걸려 있었다. 다른 승객들의 비난하는 시선이 그의 지친 의식을 파고들었다. 지수가 거의 쉬지 않고 우는 지 이미 사흘째였다. 의사들은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추천한 약도 효과가 없었다. 태윤은 정서적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내 수진이 3달 전에 떠난 이후 그의 삶은 잠 못 이루는 밤과 피곤함으로 흐릿한 업무일의 연속으로 변해버렸다. 5명의 보모가 이미 포기했고 모두 이렇게 많이 우는 아이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태윤은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했지만 생산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그의 상사는 이해심을 보였지만 회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고 태윤은 그 한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하철 내부의 더위가 불편함을 더했다. 지하철이 또 다른 정거장에 멈춰 서자 태윤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흔들어 지수를 달래보려 했지만 이제는 효과가 없었다. 한때 그의 직업적 성공을 상징했던 연남동의 아파트는 이제 울음소리와 절망의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저 도와드릴까요?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태윤이 고개를 들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보였다. 박은지 전통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모르는 사이 태윤과 지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게 될 사람이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은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진정시키는 음색이 있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윤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낯선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태윤이 피곤함에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 할머니가 강원도에서 전통 산파였어요. 저도 많은 것을 배웠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나요? 어쩌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태윤은 놀랐다. 지수는 정확히 그렇게 태어났다. 수진이 임신 8개월째였을 때 그들은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예정일보다 일찍 수진은 그곳에서 진통을 시작했고 지역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다. 지하철이 계속 달리는 동안 태윤의 마음속에는 이 낯선 여성을 향한 경계심과 딸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갈등이 일어났다. 그의 인생이 이 순간, 이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은지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지하철 안에서 계속해서 아기를 달래려는 남자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 상황이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졌다. 할머니 김옥분이 가르쳐준 전통적인 지혜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웅얼거렸다. 울음소리에는 영혼의 언어가 담겨 있단다. 정말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28세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훨씬 더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었다. 저는 박은지라고 해요. 한의대에서 전통 한방소아과를 공부하고 있어요. 태윤은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낯선 이의 호의는 되게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주변 승객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몇몇은 짜증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지수의 울음소리는 쇠구슬이 금속통 안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지하철 내부에 울려 퍼졌다.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로 만든 부적을 꺼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놀랐을 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몇 달은 병원과 약국,
그리고 소위 전문가들 사이를 오가며 해결책을 찾는 데 허비되었다. 그는 미신이나 민간요법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 볼 용의가 있었다. 할머니가 어디서 산파 일을 하셨다고요? 태윤이 마침내 물었다. 강원도 양양이요. 은지가 대답했다. 거의 50년 동안요.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너무나 구체적인 우연의 일치였다. 지수가. 우리 딸이 바로 거기서 태어났어요. 8개월 전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들어서면서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쇠가 쇠에 마찰하는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진한 것이었다. 옥분 할머니를 아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윤은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수진이 진통 중에 그 노파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다. 어떻게 그녀가 편안하게 해주었는지, 어떻게 그녀의 손길이 마법처럼 고통을 줄여주었는지.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태윤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고 승객들이 물결처럼 밀려나가기 시작했다. 은지는 태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2번, 여기 제가 내릴 곳이에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녀는 망설였다. 지수가 갑자기 움직이며 은지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그녀의 울음이 미세하게 잦아들었다. 그 순간의 무게가 태윤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조, 혹시 저희와 함께 내리시겠어요?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은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평생 기다려온 것처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은 함께 지하철에서 내렸고 운명의 실이 이제 막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엮기 시작했다. 연남동 카페의 조용한 구석, 태윤은 은지가 지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았다. 카페 안의 부드러운 재즈 음악도 지수의 울음소리를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지만 그 강도는 확실히 줄어든 듯했다. 김옥분 할머니. 태윤이 중얼거렸다. 수진이 그 이름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태어날 때 도와주셨던 분.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는 분이셨죠? 은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그게 제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양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산파였어요. 현대의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 모든 아이들이 할머니의 손을 통해 세상에 나왔죠. 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저었다.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이런 우연의 일치는 거의 불가능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 속에서 자신의 딸을 받아냈던 산파의 손녀를 만난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태윤이 물었다면 3달 전이요. 은지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가 계속 제게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특별한 아이가 제 도움을 필요로 할 거라고요. 3달.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이 떠난 지도 정확히 3달이었다. 그 시간적 일치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다. 이거. 은지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다. 단순하지만 정교하게 새겨진 나무 펜던트였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수백 년 된 느티나무로 만들었대요. 아픈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셨죠. 태윤은 회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종류의 미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가 은지를 보는 방식에는 뭔가 달랐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강도가 줄어들었고 마치 은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번 안아보실래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태윤은 망설였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사람들, 의사, 간호사, 보모들에게 지수를 안겨주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더 심한 울음, 더 강한 거부, 더 깊은 좌절감. 하지만 은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한 번만 시도해봐요. 은지가 말했다. 안 되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깊은 한숨과 함께 태윤은 조심스럽게 지수를 은지에게 건넸다. 그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수의 울음이 갑자기 멈췄다. 완전한 정적.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은지의 팔 안에서 조용해졌을 뿐만 아니라 작은 손으로 은지의 목걸이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커졌고 입에서는 부드러운 옹알이가 흘러나왔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태윤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들, 약들, 전문가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은지는 지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영혼의 언어를 이해한다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그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석 달 동안의 끝없는 울음소리, 수면 부족 절망감 끝에 그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 무언가임을 느꼈다. 우리 집에 가시겠어요? 태윤이 갑자기 물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자신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제안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다. 수진이, 제 아내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혹시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은지는 지수를 부드럽게 흔들며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가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그녀의 인생이 준비되어 왔던 것처럼. 태윤의 아파트는 성공한 기업 임원의 삶을 그대로 반영했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 정교한 예술 작품들이 장식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은지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울함을 즉시 감지했다. 벽에는 개인 사진이 거의 없었고 수진의 흔적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했다. 오직 지수의 방만이 한때 이곳에 존재했던 모성애의 증거로 남아있었다. 지수는 은지의 품에 안겨 놀랍도록 차분했다. 여전히 은지의 목걸이에 매료된 채 몇 시간 전에 절망적으로 울던 아이와는 전혀 달랐다. 태윤은 이 광경을 혼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낯선 사람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떤 전문가도, 어떤 약도, 어떤 테크닉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지는 파스텔 색조와 부드러운 인형들로 꾸며진 지수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면서 논리적 설명을 넘어선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몸이 이 아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의 손이 정확히 어떻게 아이를 붙잡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이 작은 생명체를 진정시키는 완벽한 톤을 찾아내는 것 같았다. 여기 앉으세요. 태윤이 거실로 돌아오며 말했다. 그는 테이블에 녹차를 2잔 놓았다. 한 명은 얼굴이 지쳐 보이는 아버지, 다른 한 명은 수수께끼 같은 방문객. 둘 다 지수의 갑작스러운 평온함이라는 기적 앞에서 말을 잃은 상태였다. 수진이, 제 아내는 출산 후 많이 변했어요. 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무게로 무거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후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악화되었어요. 은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지수를 안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상담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그녀가 사라졌어요. 침대 위에는 편지만 남겨두고 은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태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고통, 혼란, 배신감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전기가 그녀를 통해 흐르는 것 같았다. 그 편지를 볼 수 있을까요? 은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태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깊은 개인적인 상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이미 일상적인 설명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는 일어서서 서재로 향했고 작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가 남긴 모든 것이에요. 그가 상자를 열며 말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 편지가 단순한 작별 인사 이상의 것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침실에서 지수가 부드럽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든 아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황혼빛이 방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채웠다. 태윤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이 순간이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읽어보세요. 태윤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은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녀가 편지를 펼치자 여성스럽고 우아한 필체가 나타났다. 하지만 글씨에는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은지는 이 글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다. 거실의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 아래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편지를 펼쳤다.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필체였지만 글씨에 담긴 뚜렷한 떨림은 글쓴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편지는 수진의 깊은 산후 우울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은지를 충격에 빠뜨린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도 담고 있었다. 수지는 편지에서 명확하게 박은지의 이름을 언급했다. 지수가 필요로 할 때 태윤에게 그녀를 찾으라고 권했다. 마치 그 순간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이는 충격적인 계시였다. 어떻게 수진이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수가 특별히 산파의 손녀를 필요로 할 것이라 예견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은지가 편지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수진 씨가 저를 알 수 있었을까요? 태유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은 출산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각해졌죠. 악몽에 시달렸고 지수를 두려워했어요. 마치 아이에게서 뭔가 어둠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은지는 편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수진의 글에는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명확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나 봐요. 은지가 깨달았다. 출산 후의 도요. 시간적 일치는 부인할 수 없었다. 은지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석 달, 수진이 가족을 떠난 지도 석 달, 할머니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은지가 서울로 가야 한다고, 특별한 아이가 그녀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윤이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보였다. 여기 보세요. 은지가 편지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수진 씨가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써 있어요. 할머니가 그녀에게 전통 치유 노래와 허브에 대해 가르쳐 드렸대요. 태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수진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항상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출산은 여성을 변화시켜요. 은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의학이 제공할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죠. 지수의 방에서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평화로운 침묵은 태윤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다. 석 달 동안 그의 집은 끊임없는 울음소리의 소용돌이였다. 더 읽어보세요. 태윤이 은지에게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지는 자신의 떠남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필요한 희생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수에게 필요한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이에게 더 나은 보호자를 찾아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보호자가 바로 은지라고 확신했다. 할머니와 수진 씨가 계획을 세웠어요. 은지가 천천히 말했다. 그들은 지수의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던 거예요. 만약 수진 씨가 더 이상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태유는 벽에 걸린 수진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그는 얼마나 보지 못했을까? 그가 아내의 내면의 투쟁을 이해하지 못한 동안 그녀는 조용히 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것은 질문이자 동시에 고백이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이 침묵 속에 담겨 있는 법이다. 그녀는 태윤의 손을 잡았고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태윤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첫 번째 밤,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났다. 몇 달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울던 지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태윤에게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린 밤의 고요함이 아파트를 보호막처럼 감싸 안았다. 은지의 존재는 마치 이 집을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저주를 깨뜨린 것 같았다. 은지는 지수의 방 옆에 있는 손님 방에 머물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자신의 조상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지수의 침대 가까이에 놓았다. 아기의 눈이 잠에 빠져들면서도 그 물건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은지가 부드럽게 부른 요르바어 자장가는 수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담고 있었다. 지수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지만 분명히 아이의 존재 깊은 곳에서 공명하는 듯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태윤이 지수의 방 문간에 서서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는 석 달 만의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은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항상 아이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들이 듣는 것을 들을 수 없어요. 태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논리와 증거를 믿는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의 세계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다. 오늘 밤 여기 머무르셔도 돼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잘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지수가 밤중에 깨지 않는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몇 달 동안의 수면 부족이 그를 압도했다. 은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지수가 필요하면 제가 돌볼게요. 태유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밤잠을 잤다. 그의 지친 몸은 마침내 지수의 끊임없는 울음 없이 휴식에 빠져들었다. 집은 다르게 숨쉬는 듯했다. 마치 공기 자체가 이전에 각 방을 채우던 무거운 억압적인 에너지로부터 정화된 것처럼. 이른 새벽, 은지는 휴대폰으로 할머니 옥분의 일기를 찍어 보내달라고 사촌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이 수수께끼의 조각들이 할머니의 기록 속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태윤에게 약속했듯이 그녀는 밤새 지수의 방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를 깨운 것은 울음소리가 아니라 기분 좋은 옹알이였다. 지수는 침대에서 자신의 발가락을 가지고 놀며 행복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전날에 괴로워하던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은지가 문간에 나타나자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팔을 뻗었다. 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런 행동이 몇 달 동안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젯밤에 잘 잤어요? 은지가 태윤에게 물었다. 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6시간 연속으로 잤어요. 마치 꿈만 같네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당신이 여기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지는 지수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기뻐했다. 그 연결은 부인할 수 없었고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단순히 아이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상호인식이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전생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태윤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침 소리. 하지만 은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자 따뜻한 에너지가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흘러들었다. 할머니의 지혜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우리 함께 아침 먹으러 갈까? 그녀가 지수에게 속삭였다. 아이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한 듯 미소 지었다. 김옥분 할머니의 일기장 사진들이 정회 은지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사촌 민지가 보내준 것이었다. 페이지마다 노인의 정성스러운 송을씨가 담겨 있었고 지수의 탄생과 그 주변의 예언적 징조들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은지는 휴대폰 화면을 태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할머니가 지수의 출산을 도왔을 때의 기록이에요. 태윤은 소파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한글로 꼼꼼하게 적힌 글씨체와 함께 몇 가지 그림과 부적 같은 표식들이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는 출산 전부터 수진 씨의 깊은 우울함을 눈치채셨어요. 은지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다. 여기 보세요. 산모의 눈에 그림자가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짙어질 것이다. 할머니는 이미 수진 씨의 산후 우울증이 심각해질 것을 예견하셨던 거예요. 태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랬군요.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5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를 받으셨어요. 그녀는 산모의 영혼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일기장은 지수의 어려운 출산 과정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다. 태아씨 목에 탯줄이 감겨 있었고 김옥부는 전통적인 치유 기술을 사용해 안전하게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산모의 슬픔이 너무 깊어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할머니는 지수가 특별한 특성을 가진 아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은지가 계속해서 읽었다. 에너지에 매우 민감하고 어머니의 보호 없이 자란다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거라고요. 태윤은 거실을 서성이며 이마를 문질렀다.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알던 수진, 그가 함께 삶을 계획했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은 은밀히 전통 산파와 소통하며 신비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워요. 은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출산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수진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가족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알리고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저를 서울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대요. 태윤이 갑자기 멈춰섰다. 뭐라고요? 수진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저를 서울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다음 주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태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역력했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더 데려가는 것뿐이었어. 그녀가 필요로 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은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김옥분의 떨리는 손으로 쓰인 마지막 글이 있었다. 은지야, 네가 그 아이를 찾아가면 넌 그 아이의 영혼이 너를 알아볼 것을 느낄 거다. 너의 손길이 그 아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운명이란다. 방 건너편에서 지수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태유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되어 왔는지 생각했다. 혹시 저를 믿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에요. 수진 씨는 지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지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와 이해, 상실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은지는 창밖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먼저 지수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은 시간이 알려주겠죠. 태윤이 중요한 회사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날이 왔다. 몇 달 동안 지수를 돌보기 위해 많은 업무적 약속을 취소한 후 그는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번 회의를 또 놓친다면 그의 직장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제가 지수를 돌볼게요. 은지가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유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망설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수는 쉽지 않은 아이예요. 은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따뜻하고 진실된 소리였다. 어제와 그제 모두 잘 지냈잖아요. 우리는 이미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지, 지수야? 지수는 은지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옹갈거리며 마치 대화를 이해한 것처럼 밝게 웃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것은 중요한 시험이었다. 더 영구적인 배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결정적인 시험. 태윤이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불안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지냈다. 그는 휴대폰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했다. 회의가 몇 시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은지가 물었다. 오후 3시까지요. 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태윤이 정장 재킷을 입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공식적인 업무복을 입으니 낯설게 느껴졌다. 점심은 냉장고에 있고 지수의 일정은 여기 메모해 뒀어요. 태윤은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가리켰다. 꼼꼼하게 적힌 시간표와 긴급 연락처 목록이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 주세요. 태윤이 나갈 준비를 하자 지수가 약간의 불안함을 보이며 작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팔을 아버지를 향해 뻗었다. 이전의 부모들과의 트라우마 경험과는 달리 지수는 은지의 품에 안기자 빠르게 진정되었다. 아이는 가끔씩 문을 바라보았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분리불안을 보이지는 않았다. 가셔도 돼요. 은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태윤이 떠난 후 은지는 지수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거실 카펫에서 놀았고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짧은 산책을 나갔으며 함께 점심을 먹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수가 점심 후 낮잠을 저항 없이 잤다는 것이었다. 이전 몇 달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젊은 어머니들은 지수를 칭찬했다. 정말 예쁜 아기네요. 한 여성이 말했다. 당신의 딸인가요? 은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아니요,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떨렸다. 사실 이미 지수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고 은지는 지수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했다. 전통 요르바 노래를 가르치고 손가락 놀이를 하고 자신의 목걸이로 지수를 즐겁게 했다. 아이는 그 목걸이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고 마치 고대의 비밀을 풀어내는 듯한 집중력으로 그것을 살펴보았다. 태윤이 돌아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마치 다른 가족의 삶에 속한 장면 같았다. 지수는 평화롭게 은지의 무릎에 앉아 요르베어 자장가를 듣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는 그동안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지속적인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어땠어요?
은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태유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의는 잘 됐어요. 사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죠. 그는 소파에 앉아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놀랍게도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갔다. 이전에는 태윤이 일에서 돌아올 때마다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 기적 같았어요.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쯤 직장을 잃고 지수와 함께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은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할매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다고요. 그날 밤 태윤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이름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오후 1시쯤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문 너머로 강미자, 태윤의 어머니가 당당한 자태로 서 있었다. 완벽하게 염색된 검은 머리카락, 값비싼 한복 개량 정장, 그리고 문화재 감정사로서의 위엄이 느껴지는 포스를 풍기고 있었다. 미자는 특별히 손녀와 그녀를 돌보고 있다는 젊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대전에서 올라왔다. 어머니, 갑자기 오셨네요. 태윤이 문을 열자마자 놀라서 말했다. 손녀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미자가 아들의 볼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내가 어젯밤에 처음으로 잘 잤다고 전화했을 때 내가 직접 와서 이 기적의 여성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지. 미자는 거실로 들어서며 은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보았다. 그녀의 단순한 면 원피스와 수수한 외모,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이상한 목걸이까지. 경계심이 담긴 질문들이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포장되었지만 그것은 점차 은지의 배경, 교육, 그리고 의도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졌다. 한의대에서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미자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왜 하필 전통의학을 선택했죠? 은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제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녀는 전통의학의 힘을 믿었고 저도 그것이 현대의학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내 아들과 손녀를 만나게 되었죠? 서울은 큰 도시인데 태윤이 끼어들려 했지만 미자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자가 지수의 반응을 목격했을 때였다. 석 달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을 거부했던 아기가 은지의 존재 속에서 빛나는 행복을 보이고 있었다. 미자가 지수를 안으려 했을 때 아이는 즉시 불안해하며 은지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이상하네요. 미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지수는 항상 나와 가까웠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을 더 선호하다니. 은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때때로 직관적으로 반응해요. 할머니는 항상 아이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수가 웅걸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라이샤, 아이가 은지를 가리키며 반복했다. 미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했지? 야야요, 은지가 설명했다. 요르바어로 작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에 미자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윤을 복도로 불렀다. 이게 무슨 일이니? 그녀가 속삭였다. 이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지수가 그녀의 할머니가 쓰던 외국어 단어를 알 수 있지? 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설명할 게 많아요. 은지는 지수가 태어났을 때 그녀를 받았던 산파의 손녀예요. 그리고 수진이 떠나기 전에 지수가 그녀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신이야? 태윤, 넌 항상 이성적인 사람이었잖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니?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태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 어젯밤 지수가 처음으로 밤새 잤어요. 석 달 만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회사에 갈 수 있었어요. 미자는 거실로 돌아와 은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었다. 호기심, 그리고 조금은 두려움도.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미자가 가방을 집어들며 선언했다.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박은지 씨, 당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군요. 태윤이 어머니를 문까지 배웅한 뒤 그는 은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죄송해요. 어머니는 보호적이세요. 은지는 지수를 품에 안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죠.
강미자 여사님은 그저 가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다 미자의 결정이 그들의 새로운 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다음 주 내내 태윤의 아파트는 강미자가 주도하는 조사의 그림자 아래 살았다. 명망 높은 문화재 감정사로서의 권위와 인맥을 활용해 미자는 은지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동원했다. 사설 탐정이 고용되었고 양양으로의 전화가 매일 오갔으며 지역 관계자들과의 대화와 기록 확인이 이어졌다. 어머니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어요. 태윤이 은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확실히 하길 원하세요. 은지는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빗으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숨기는 것은 없으니까요. 동시에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사촌 민지가 할머니의 출생 및 사망 증명서, 옥분이 수행한 출산 기록, 수십 년 동안의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는 가족들의 편지를 보내왔다. 낡은 사진들은 젊은 시절의 옥분부터 성인,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항상 지금 은지에게 있는 것과 같은 조상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이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은지가 태윤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은지와 옥분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고 노인은 한복을 입고 은지의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다.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지수는 은지의 존재 속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고 평화로웠다. 그녀의 울음은 정상화되어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불편할 때만 울었다. 마치 다른 건강한 아기처럼. 태윤은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번갈아가며 전에는 그의 에너지를 소모했던 지속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밤이면 요르바오 자장가로 지수를 재운 후에 태윤과 은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아직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다. 지수를 함께 돌보는 과정과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계획된 듯한 교차점에 대한 상호인식이 그 기반이 되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태윤이 어느 저녁 그들이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새로운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은지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태윤과 지수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에 끌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원래 계획 졸업하고 시골 의료원에서 일하고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과거의 꿈처럼 느껴졌다. 저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풀릴지 미자 여사님의 조사 결과가 그녀의 말은 초인종 소리에 중단되었다. 문 너머에는 미자가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결론을 내렸어요. 미자가 문턱을 넘으며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내일 아침 10시에 와서 제 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어요. 태윤 내 변호사도 함께 오게 해. 미자는 지수에게 뽀뽀를 하고 은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한 번 더 던진 후 떠났다. 방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새롭게 찾은 평화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목걸이를 감싸쥐었다. 할매언니, 그녀가 속삭였다. 이게 정말 제가 있어야 할 곳인가요? 태윤도 같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변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의향이 있는가. 어둠 속에서 지수는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며 아직 그녀의 운명이 어른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일주일 후 강미자는 약속대로 아침 10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서류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심각했다. 태윤과 은지는 이미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근처 카펫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었고 보모가 왔을 때도 이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다. 앉으시죠. 미자가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유는 불안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은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진했다. 태윤과 은지가 예상과는 달리 미자의 판결은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것이었다. 미자는 문서들을 펼치며 김옥분이 양양 지역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음을 밝혀냈다. 40년 동안 산파로 일하면서 그녀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출산을 도왔고 단 한 명의 산모나 아기도 잃은 적이 없었다. 이는 많은 출산이 간단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였다. 나는 12가족을 인터뷰했어요. 미자가 설명했다. 모두 김옥분 할머니에 대해 거의 종교적인 경외심으로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언급했죠. 현대의학이 발견하지 못한 합병증을 예측하고 해결하는 능력 같은. 은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미자가 자신의 할머니와 이 모든 미신적 이야기를 일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미자의 조사는 또한 은지, 자신이 겸손으로 공유하지 않았던 삶의 측면들도 드러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양육된 그녀는 12살 때부터 출산을 도우기 시작했으며 신생아를 진정시키는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간호학과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생아 관리에 특화된 그녀는 명문 병원들의 취업 제안을 거절하고 할머니의 마지막 몇 달을 돌보기로 했다. 박은지 씨는 매우 인상적인 젊은 여성이에요. 미자가 태윤을 향해 말했다. 그녀는 학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도 풍부해요. 은지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녀는 미자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 들어왔고 이런 칭찬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능력에 대한 증언들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미자가 계속했다. 몇몇은 그녀가 초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당연히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그녀가 빠르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전통의학 지식과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은 분명히 비범했어요. 태유는 놀랍고 안도의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머니는 은지 씨가 여기 있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에서 평생 지켜온 엄격함과 새롭게 발견한 경외감 사이의 내적 갈등이 읽혔다. 나는 처음에 은지 씨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너와 지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은지의 목걸이를 가지고 놀면서 행복하게 옹갈거리고 있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연 이상의 무언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속에 빛났다. 내가 평생 연구해온 문화재들, 그것들은 종종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돌아서서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정직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요, 박은지 씨.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요. 태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미자가 다음에 한 말은 그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이 있어요, 미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업적이고 결단력 있었다. 은지 씨가 단순한 보모 이상의 존재가 되었으면 해요. 지수의 공동 후견인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건 어떨까요? 태윤과 은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이는 그들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던 제안이었다. 단순한 일시적 해결책을 넘어 이는 은지가 공식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태윤이 더듬거렸다. 미자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나는 처음에 의심이 많았어.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정할 수는 없어. 수진이 떠났을 때 내 손녀를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제 그 해결책이 여기 있어. 그녀는 은지를 향해 돌아섰다. 물론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당신의 미래와 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니까요. 은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앞에는 인생의 갈림길이 있었다. 한쪽은 그녀가 항상 계획해왔던 삶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할머니가 이 순간을 위해 그녀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은지가 마침내 말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모든 법적 문제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미자가 거의 표현하지 않는 온기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미자가 떠난 후 태윤과 은지는 거실에 남아 지수가 카펫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수를 공동 양육하는 방식을 공식화하자는 미자의 제안은 단순한 고용 계약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지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서울에 흐르는 물결은 그녀의 고향 양양의 바다를 떠올리게 했다. 이건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에요. 태유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서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상호 이해의 편안함을 담고 있었다. 알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여기 왔을 때 그저 일시적인 도움을 원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은지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다. 태유는 은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던 그 낯선 젊은 여성이 이제는 그의 삶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단지 지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존재 방식, 그녀의 평온함, 지혜, 그리고 깊은 공감 능력 때문이었다.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워요. 태윤이 갑작스럽게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석 달 동안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묻어났다. 수진이 떠났을 때처럼 또다시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요. 은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고통이 마치 전기처럼 그녀의 손을 통해 흘러 들어왔다. 전 수진 씨처럼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약속했다.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저는 지수를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지수가 옹가리를 내며 그들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마치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한 것처럼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인식하는 듯했다. 그날 밤 태윤과 은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단순히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꿈, 그리고 삶의 철학을 공유했다. 저는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의 조화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은지가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제 꿈이었죠. 그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태윤이 제안했다. 서울에는 최고의 한의대가 있고 당신의 연구를 지원할 자원도 풍부해요. 당신이 공부를 계속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은지는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더 깊은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지수가 저를 필요로 하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저와 당신은 거의 모르는 사이인데. 태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야 해요. 하지만 공동 후견인이 된다고 해서 다른 관계까지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천천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루씩 나아가는 거죠. 은지가 제안했다. 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하루씩. 우선 지수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나머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새벽녘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미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은지는 지수의 공동 후견인이 될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학업을 계속할 것이다. 태윤은 그녀의 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시키기로 했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은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수진과 옥분 할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이 길을 계획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이 그린 지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첫 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지하철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 은지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강남구청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서류들이 서명되었고 은지는 법적으로 지수의 공동 후견인으로 인정받았다. 태윤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미자는 약속대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었다. 이제 끝났네요. 미자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이제 지수에게는 2명의 보호자가 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석 달 전, 그녀는 단순히 한의대 학생이었다. 이제 그녀는 한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채우는 깊은 기쁨이기도 했다.
태윤의 아파트는 점차 진정한 가정으로 변모해갔다. 처음에는 절망과 고립의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웃음과 평화로 가득 찼다. 은지는 자신만의 문화적 유산을 집 곳곳에 세우며 들게 했다. 할머니가 짠 전통 테피스트리가 벽에 걸렸고 약초 화분들이 베란다를 채웠으며 양양에서 가져온 작은 공예품들이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손님방은 이제 완전히 은지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의 한의학 책들이 책장을 채웠고 작은 책상에는 그녀의 연구 논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태윤과 지수와 함께하는 공용 공간에서 보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루틴을 확립했다. 태윤은 주로 낮에 일했고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며 전문적인 위치를 회복했다. 은지는 지수를 돌보면서 아이의 발달을 자극하는 적절한 활동들을 고안했다. 전통 노래를 가르치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다른 어머니들과 부모들로부터 따뜻한 미소를 받았다. 태윤 씨, 제가 요리할게요. 은지가 부엌에서 외쳤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약초를 곁들인 닭죽을 만들고 있었다. 지수가 오늘 새 이유식을 시도해 볼 거예요. 태윤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온 이후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게 됐네요. 저녁이면 태윤이 지수를 돌볼 차례였고 은지는 공부했다. 태윤의 재정적 지원으로 그녀는 신생아 발달 심리학 석사 과정에 등록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전통적 지식과 현대 과학을 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 교수님이 제 연구 제안에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어요. 은지가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전통 산후 관리 방법이 산모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예요. 태윤은 소파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당신의 연구가 수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수진 같은 여성들을.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이제 수진의 이름을 언급할 때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점차 아물어가고 있었다. 미자는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은지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다. 처음에는 경계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존경과 애정이 자리 잡았다. 은지야, 미자가 어느 날 오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온 집안에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은지는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미자가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해가 강물 위로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 따스한 황금빛이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지수의 방에서는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태윤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은지와 미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때 깨졌던 가정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온전해졌다. 다음 몇 달 동안 지수의 변화는 놀라웠다. 끊임없이 울며 거의 모든 사람의 접촉을 거부하던 아이가 이제는 호기심 많고 활기찬 아기로 변모했다. 그녀의 발달은 지속적인 고통 상태로 인해 지연되었던 것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소아과 의사 김민석은 정기 검진 중 지수의 차트를 살펴보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놀랍군요. 그가 청진기를 목에 걸며 말했다. 체중 증가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고 인지 발달도 뚜렷이 향상되었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태윤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의사에게 산파의 손녀를 만난 이야기나 초자연적 연결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정적인 환경과 일관된 돌봄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수야, 이리 와봐. 은지가 거실에서 아이를 부르자 지수는 이제 기어가는 것을 넘어 가구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다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결단으로 가득했다. 곧 걷기 시작할 것 같아요. 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믿을 수 없어요. 2달 전만 해도 계속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수의 언어 발달도 놀라웠다. 그녀는 이제 아빠 미터 야야 은지를 부르는 애칭, 할머니 미자를 위한 와 같은 단어들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은지의 요르바어 자장가에서 단어들을 온가리처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이걸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은지가 감탄했다. 지수가 다른 언어에 이렇게 반응하다니. 지수의 수면 패턴도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악몽이 사라지고 그녀는 밤새 편안하게 자고 상쾌하고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했다.
운동 능력도 빠르게 발전해서 이제는 열심히 집 안을 기어다니며 모든 구석을 탐험했다. 가구를 붙잡고 일어서는 시도가 점점 더 길어졌고 작은 손으로 물건을 잡는 정확도도 높아졌다. 이게 정말 같은 아이인가요? 미자가 어느 주말 방문 중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석 달 전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은지의 목걸이는 여전히 지수에게 특별한 매력이었다. 아이는 자주 그것을 손에 쥐고 특히 불안하거나 잠들기 전에 만지작거렸다. 그 연결은 단순한 유아기 집착 이상으로 보였다. 마치 목걸이가 가진 신성한 의미를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이 목걸이가 뭔가 특별한 거예요? 태윤이 어느 날 저녁 물었다. 지수는 방금 잠들었고 둘은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있었다. 은지는 목걸이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이것이 보호의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수백 년 된 느티나무로 만들었대요. 수진 씨가 출산 중에 이걸 만졌다고 해요. 태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수진이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녀에게는 그저 미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은지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네. 하지만 할머니는 수진 씨가 무언가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연결 같은 것을. 지수가 발달할수록 그녀의 개성도 분명해졌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결단력이 있으며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한때 그녀의 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세상을 향한 열린 관심이 자리 잡았다. 지수 같은 아이는 처음 봐요. 수학과 이사가 다음 검진에서 감탄했다. 발달 지연에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다니. 마치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잡으려는 것 같아요. 태유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 역시 잃어버린 시간을 따라잡는 기분이었다. 수진이 떠나고 지수가 끊임없이 울던 몇 달은 마치 그의 인생에서 검은 구멍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은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유는 은지가 지수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멜로디는 이제 그에게도 친숙해졌고 때로는 그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허밍을 하곤 했다. 그는 침실 문간에 서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딸과 운명이 그의 삶에 보내준 이 특별한 여성을. 우리가 정말 행운이구나. 그가 속삭였다. 지수의 변화는 단지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치유와도 같았다. 태윤과 은지 사이의 관계는 중대한 상실을 겪은 두 사람다운 신중함으로 천천히 발전해 나갔다. 그들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갔다. 일요일 아침에 느긋한 아침 식사, 지수가 잠든 후에 책에 관한 대화, 지수의 유모차를 함께 밀며 연남동을 산책하는 시간들, 이른 가을, 낙엽이 홍릉수목원의 오솔길을 황금색으로 물들인 어느 일요일, 태윤은 지수를 안고 은지와 함께 걸으며 처음으로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셨어요. 태윤이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그녀는 제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공부, 피아노, 태권도, 은지는 조용히 경청했다. 그녀의 존재는 태윤에게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나 봐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도 수진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하지만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은지는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완벽함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진실함은 가능하죠. 지수가 태윤의 품에서 온가리를 하며 주변의 화려한 단풍을 가리켰다. 그 순간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이 세 사람을 연결했다. 그들 사이의 끌림은 처음에는 그들이 만나게 된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존중으로 조심스럽게 억눌러졌지만 점차 길어지는 시선, 필요 이상으로 오래 남아있는 가벼운 접촉, 지수의 작은 성취를 함께 지켜볼 때 나누는 미소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은지는 태윤의 강인함과 취약함 사이의 균형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자신감, 홀로 된 아버지로서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전통과 다른 문화적 관습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내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태윤이 어느 저녁 식사 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고백했다. 당신이 지하철에서 도움을 제안했을 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지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단 몇 분 만에 내가 몇 달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잖아요.
은지는 미소 지었다. 그건 제가 아니라 할머니의 지혜였어요. 저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죠. 아니에요. 태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 자신의 특별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관, 인내심, 그리고 사랑, 그건 할머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전기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태윤이 천천히 손을 뻗어 은지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접촉을 느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미 6달을 기다렸어요. 나는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은지. 지수의 공동 양육자로서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으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지수가 자는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고 서울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두려움, 희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윤은 수진과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실수와 후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은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할머니와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제가 4살 때부터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은지가 말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약초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치유 노래와 마사지 기술을.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 손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세상에 맞이했군요. 그리고 지금은 한 특별한 아이를 돌보고 있죠. 은지가 대답했다. 그들이 침대에서 지수의 편안한 숨소리를 듣고 있을 때 태윤과 은지는 단지 지수의 복지를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정한 가족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그들 사이에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이었다. 달이 지나면서 수진과 김옥분의 이야기는 가족의 신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태윤과 은지는 수진이 떠난 사실을 피하거나 감추는 대신 그들을 하나로 모은 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겉보기에 연결되지 않은 두 여성이 어떻게 세심하게 지수의 미래를 계획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수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태윤이 어느 저녁 발코니에 서서 말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니. 은지는 그의 옆에 서서 손을 맞잡았다. 할머니는 항상 영혼은 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수진 씨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를 위해 최선의 것을 원했죠. 미자의 지속적인 조사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더했다. 그녀는 출산 후 수진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도움을 구했지만 마침내 김옥분의 지혜에서 가장 큰 위안을 찾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산파가 조심스럽게 보존한 두 여성 간의 서신은 상기한 세계관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깊은 유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진의 마지막 편지예요. 미자가 어느 날 노란 봉투를 가져오며 말했다. 양양에 있는 옥분 할머니의 집에서 찾았어요.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것은 수진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다. 그녀는 김옥분에게 자신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지수에게 위험이 될까 두렵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은지가 지수에게 필요한 안정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의 딸은 당신의 손녀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태윤이 수진의 글을 소리내어 읽었다. 출산 중에 지수는 은지의 목걸이를 잡았어요. 나는 그것이 그들 사이의 언약이라고 믿어요. 은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지수에게 언젠가 들려줄 이야기에서 수진은 단순히 딸을 버린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어둠의 깊이를 인식하고 아이가 필요한 모든 사랑과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타적인 결정을 내린 어머니로 그려졌다. 김옥분은 불가피한 일을 예견하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씨앗을 심은 현명한 노인으로 묘사되었다. 지수가 자라면 우리는 그녀에게 2명의 어머니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은지가 제안했다. 한 명은 그녀를 세상에 데려왔고 다른 한 명은 그녀를 양육했죠. 두 사람 모두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어요. 태윤은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선택이 자신과 지수에게 큰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삶에 은지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었다. 은지의 목걸이는 이 초월적인 연결의 물리적 상징이 되었다. 지수가 그것을 만질 때마다 그녀는 마치 그녀 이전에 왔던 여성들의 세대, 김옥분과 은지의 혈통, 그리고 그녀의 혈관을 흐르는 수진의 혈통 모두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어제 밤 꿈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은지가 어느 아침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할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원하셨던 것 같아요. 태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녀도 이것을 원했을 거예요. 비록 두 여성의 물리적 부재는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영적 존재는 그들이 도운 새로운 가족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미자는 족보에 은지를 추가하는 공식 의식을 제안했다.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미자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전통적이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 어떨까요? 혈연뿐만 아니라 마음의 유대도 인정하는 전통을. 그날 밤 새어른이 지수의 침대 옆에 모여 있을 때 아이는 은지의 목걸이를 꼭 쥐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삶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인해 함께 엮였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수진과 김옥분 두 사람의 지혜와 사랑은 비록 그들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석 달, 이 지나자 서울은 겨울의 차가운 손길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강남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한강은 이제 쇠색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다. 아침이면 서리가 창문을 장식했고 저녁이면 일찍 찾아오는 어둠이 도시의 불빛을 더욱 반짝이게 했다. 태윤과 은지 그리고 지수의 삶은 이제 편안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들은 서로의 작은 습관과 취향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태윤 씨는 항상 커피에 설탕을 2스푼 넣는군요. 은지가 어느 아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커피 습관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당신은 항상 차를 마실 때 왼손으로 잔을 들어요. 태윤이 대답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했죠? 지수는 이제 10달이 되었고 작은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시도하며 첫 걸음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온가리는 점점 더 다양한 소리로 발전했고 아빠와 야야 외에도 여러 단어를 시도하고 있었다. 태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매일 밤 돌아와 지수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절대 거르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회식을 줄이고 중요하지 않은 미팅은 거절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했다. 오늘 우리 딸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어느 날 저녁 태윤에게 속삭였다. 미자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태윤의 눈이 감동으로 반짝였다.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은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수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들의 침실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태윤과 은지는 점점 더 많은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육체적 친밀감을 넘어 정서적 유대로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 희망과 꿈을 나누는 밤들이 이어졌다. 가끔은 내가 수진을 더 이해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윤이 어느 밤 고백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은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때로는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미자는 전통적인 한국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매주 방문하여 지수에게 전통 동화를 들려주고 은지에게는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비법 요리를 가르쳤다. 은지야, 이 된장찌개는 강가문의 비법이란다. 미자가 부엌에서 은지에게 알려주었다. 지수가 잘하면 너도 그녀에게 가르쳐줘야 해. 그 말에 담긴 의미, 은지가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부라는 인정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태유는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종종 은지의 할머니가 좋아했던 겉과 같은 허브차를 사왔다. 그는 또한 그녀의 목걸이와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지수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다. 이건 지수를 위한 거예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는 거죠. 은지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할머니의 유산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겨울에 첫 눈이 내린 날, 그들은 함께 남산 공원을 산책했다. 지수는 아기 슬레드에 앉아 환호성을 질렀고 태윤과 은지는 손을 꼭 잡고 서울의 흰 풍경을 바라보았다. 행복해요? 태윤이 은지에게 물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로 행복해요. 이게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 순간 지수가 기쁘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마치 그녀도 동의한다는 듯이. 지수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태윤과 은지는 소규모 축하 모임을 준비했다. 한옥 스타일로 리모델링된 연남동의 전통 찻집을 빌려 그들은 지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가족 별자리를 초대했다. 미자는 대전에서 올라와 전통 돌잔치 의상을 가져왔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이 지수의 작은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하여건 태윤이 돌 때 입었던 거예요. 미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이죠. 태윤의 직장 동료들과 은지의 대학 친구들이 모였고 양양에서는 은지의 사촌 민지가 올라왔다. 민지는 옥분 할머니의 유품 중 특별한 것들을 가져왔다. 말린 약초들, 손으로 쓴 치유 레시피 책,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이건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찻잔이에요. 민지가 작은 도자기 잔을 은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할머니는 이걸 특별한 의식에서만 사용하셨어요. 지수의 첫 생일에 사용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지수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작은 걸음으로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두를 매료시켰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밝고 감염성이 있었으며 한국어와 요르베어가 섞인 단어들을 옹알거렸다. 출생 후 첫 몇 개월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고 그 자리를 주변 세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대신했다. 모임의 중심에는 태윤과 은지가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슬쩍 얽혀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공유된 기쁨과 평화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진화를 거쳐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 찬 파트너십이 되었다. 돌잡이 시간이에요. 미자가 전통적인 돌상을 준비하며 선언했다. 상 위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지수가 선택하는 물건이 그녀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전통이었다. 지수가 돌상 앞에 앉자 모든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작은 손이 망설임 없이 뻗어나갔다.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그녀는 전통적인 물건들을 무시하고 은지의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대단해요. 민지가 속삭였다. 할머니의 지혜를 선택했네요. 그 순간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다. 지수는 단순한 물리적 세계를 넘어 그녀를 이 가족으로 이끈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있었다. 식사와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태윤은 조용히 은지를 발코니로 이끌었다. 서울의 황혼이 도시를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당신에게 드릴 게 있어요. 태윤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그 안에는 은지의 목걸이와 어울리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있었다. 이건 은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해요. 지수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모든 것과 함께. 은지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실내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미자가 지수를 안고 전통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국 민요였지만 멜로디는 은지의 요르바 자장가와 묘하게 비슷했다. 두 문화, 두 전통이 이 작은 아이 안에서 조화롭게 섞이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태윤은 조용히 벽에 새 액자를 걸었다. 그것은 특별한 사진이었다. 중앙에는 지수가 있고 양쪽에는 태윤과 은지가 있었으며 그 위로는 수진과 김옥분의 작은 사진이 존중의 의미로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수호천사처럼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네요. 미자가 감동하여 말했다. 네, 그래요. 태윤이 동의했다. 혈연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선택과 사랑으로도 가족이 됩니다. 지수가 은지의 품에 안겨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철학적 대화는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그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 독특함 속에서 완벽한 그녀만의 가족,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마침내 태윤, 은지, 지수, 그리고 미자만 남았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슬픔에서 희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한 해 전만 해도 우리 중 누구도 오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태윤이 말했다. 운명이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지요. 미자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은지는 잠든 지수를 안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죠. 그들 사이에 흐르는 평화와 충만함의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